1895년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술집에서 처음 등장한 리버티 벨. 단순한 오락처럼 보였던 이 기계는 전 세계를 집어삼키며 인류가 만든 가장 사악한 기계로 불리게 됩니다. 기계는 카지노의 심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갑과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물쇠 기술자 출신의 데니스 니크라시. 그는 슬롯머신의 구조를 꿰뚫고 카지노의 심장을 정복했습니다. 20년에 걸쳐 수천만 달러를 빼낸 그는 슬롯머신을 끝없는 ATM으로 바꿔버렸고 마침내 슬롯머신의 왕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1895년 어느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한 술집 안. 퇴근한 부두 노동자 몇 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신나게 얘기를 나누던 중 카운터 옆에 놓인 특이한 모양의 기계 하나를 둘러싸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동전을 계속해서 기계에 넣고 옆에 있는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러면 기계 위에 여러 개의 원판이 돌아가고 원판에 새겨진 카드 무늬가 특정한 조합으로 맞춰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바텐더를 불렀습니다. 바텐더는 그들에게 시가, 사탕 한 봉지, 맥주 한 잔 같은 작은 상품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 기계의 이름은 트레이드 스티뮬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소비 촉진용 오락기계였습니다. 기계 아래쪽에는 무늬 조합에 따른 상품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상 도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박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기계의 보상은 현금 대신 담배나 맥주 같은 소소한 상품으로 제한되어 법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과 뇌를 강하게 자극하는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집 안에서 끊임없이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던 노동자들도 그런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떠들썩한 모습은 또 다른 손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온 이민자, 기계 엔지니어인 찰스 어거스트 페이였습니다. 페이는 원래 도박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본 그는 곧 기계의 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첫째로 기계의 설계와 제작이 조잡해서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둘째로 당첨이 되면 반드시 점원이 직접 확인하고 상품을 건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조건과 무늬 조합도 가게 주인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본 페이는 머릿속에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곧장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몇 주 동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자동으로 당첨을 판별하고 자동으로 상품을 지급하는 기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상품 당첨 조합이 자유의 종 3개였기 때문에 그 기계의 이름은 리버티벨이라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슬롯머신의 시초였습니다. 리버티벨은 맥주나 담배가 아니라 진짜 동전을 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만약 3개의 자유의 종을 맞춘다면 무려 50센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그 돈이면 고급 스테이크를 저녁으로 즐길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호화 보상 덕분에 리버티벨은 등장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넣으면서도 대박의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술집, 시가바, 이발소 주인들까지 모두 어디서 이 기계를 구할 수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명가인 페이 본인은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기계를 만든 동기는 순수하게 본인이 제작할 수 있었기에 만든 것에 가까웠고 만들고 나니 이것이 본질적으로 도박기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불법이었던 탓에 특허를 내지도 못했고 대규모 생산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몰래 몇 대를 만들어 인근 가게 주인들에게 임대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추가 수입은 있었지만 훗날 슬롯머신이 만들어낸 엄청난 수익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대기업과 자본가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슬롯머신은 그들에게 새로운 황금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페이의 기계는 특허 보호도 없었기에 그들은 기계를 분해하고 연구하고 개량하면서 더 화려한 기능과 시각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지하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던 기계는 합법화 이후 라스베이거스 같은 대형 카지노에 당당히 들어섰고 어느새 카지노의 대형홀을 빼곡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의 기술과 두뇌 싸움을 보여주기 위해 포커, 룰렛, 주사위 같은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카지노 수익의 대부분은 바로 이 슬롯머신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기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소액들이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모여 결국 천문학적인 거액이 되어 카지노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도박꾼들이 슬롯머신에 집어넣은 돈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카지노가 챙긴 이익은 5천억 달러 이상, 전체 수익의 70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슬롯머신이야말로 카지노가 살아남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핵심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슬롯머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사악한 기계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도박이 그렇듯 슬롯머신 역시 구조적으로 카지노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오래 할수록 카지노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슬롯머신이 마치 마약처럼 보이지 않는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게임기 같지만 한번 손을 대면 삶을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카지노의 먹잇감이 되기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를 짜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오히려 카지노에서 돈을 빼내려 했습니다. 대부분은 카지노의 철저한 보안망에 걸려 잡히고 사기꾼이나 도둑이라 불리며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뛰어난 기술과 치밀한 계획으로 슬롯머신에서 수천만 달러를 빼낸 전설적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슬롯머신의 왕이라 불렸던 남자 데니스 니크라시입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상대로 연속해서 승리를 거두며 슬롯머신을 사실상 한도 없는 ATM처럼 만들었습니다. 데니스는 1941년 뉴욕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낡은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장난감이나 집안의 작은 가구들을 완벽하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6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어른 못지않은 손재주를 가진 아이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데니스가 아직 어린 나이일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는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 데니스와 어머니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졌고 데니스의 학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그의 사고방식은 당시 학교 교육 방식과 맞지 않았고 선생님들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이로 낙인 찍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데니스가 가진 직업은 자물쇠 기술자였습니다. 타고난 손재주와 기계 구조에 대한 천부적인 이해 덕분에 그는 금세 각종 자물쇠 제작과 해제 기술을 익혀 업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자체가 잔머리가 많고 느리게 돈 버는 걸 못 견디던 그는 곧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낮에는 자물쇠 기술자로 일하고 밤에는 집과 상점을 털러다니는 도둑이 되었습니다. 수십 가구와 상점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신중한 성격과 뛰어난 기술 덕분에 범행은 순조로웠고 그는 금세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작물 세계를 쥐고 있던 마피아 지노벳의 패밀리가 곧 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재능을 알아본 마피아는 그를 조직에 끌어들이려 했고 데니스는 그들의 잔혹한 수법을 잘 알기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업 범죄자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게 됩니다. 데니스의 실력 덕분에 마피아는 대형 절도 사건을 잇따라 터뜨렸고 마침내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1961년 경찰은 제보를 받고 매복을 펼쳤고 범행 중이던 조직원들을 한 건물 안에 가둬 일망타진했습니다. 그 중에는 20살의 데니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연속 절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9년 뒤인 197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판은 바닥이었고 전과자 신분으로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감히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슬롯머신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문을 따는 것과 복잡한 슬롯머신을 속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간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틈틈이 슬롯머신의 내부 구조와 당첨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몰두한 끝에 원래부터 기계 쪽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그는 결국 슬롯머신에 관해서는 카지노 기술 담당자보다도 더 많이 아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노린 것은 곧 시장에서 사라질 구형 기계들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장치를 고안했는데 투입구에 끼우면 기계가 동전을 넣은 걸로 착각했습니다. 거기다 특정 각도로 몇 번만 건드리면 당첨 메커니즘이 작동해 기계가 스스로 동전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구형 기계가 점점 사라지자 그는 더 정교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과거 자물쇠 기술자로 일할 때 쓰던 도구를 이용해
슬롯 머신을 직접 열고 내부 톱니바퀴를 특정 위치로 맞춘 뒤 다시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마친 후 레버를 당기면 기계는 당첨 멜로디를 울리며 동전을 마구 뱉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위험천만하고 번거로운 작업 같지만 기계 천재였던 데니스에게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고작 5초면 모든 조작이 끝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잠시 등을 돌린 사이 한 손님이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기술뿐 아니라 행동도 매우 치밀했습니다. 같은 카지노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또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백만 달러를 아무도 모르게 챙겼습니다. 1년쯤 지나자 여러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으로부터 수익이 줄어든 것을 보고 누군가 조작한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수법을 썼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지노는 보안 인력을 늘리고 슬롯 머신의 자물쇠와 내부 구조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에게 이런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물쇠 기술자 출신인 그는 새 자물쇠조차도 단번에 공략했고 곧바로 전용 만능 열쇠를 만들어내어 훨씬 더 빨리 열 수 있었습니다. 내부 구조의 개량도 그를 막진 못했습니다. 그는 기계를 몇 번 손대기만 해도 기계가 당첨 모드로 전환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티가 나지 않도록 지연 당첨 모드까지 설정했습니다. 즉 자기가 떠난 뒤 공범이 같은 기계를 이용해 몇 번만 더 플레이하면 대박이 터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수법 덕분에 그는 카지노를 상대로 막대한 부를 쌓아갔습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1년 동안 데니스는 슬롯 머신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카지노 측은 그의 수법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데니스는 늘 하던 대로 한 공범과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는 슬롯 머신을 조작한 뒤 재빨리 자리를 떴고 공범이 그 기계 앞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몇 번 레버를 당기자 예상대로 당첨 알림음이 울리며 동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 기계의 동전 출구에 고장이 생겨 동전이 아주 느리게 나왔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이 직원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들이 다가와 사과하며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외부 케이스에 틈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열었다가 닫은 흔적이 보였던 겁니다. 카지노 측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공범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데니스의 신원과 슬롯 머신 조작 방식까지 드러나자 그는 곧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데니스는 결국 자수했고 조사 결과 11년간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공범들이 훔친 돈은 1,0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일부는 공범들에게 나눠줬고 나머지는 그와 그의 아내가 호화주택과 고급차를 사들이며 탕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데니스 본인 역시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레버만 당기는 슬롯 머신을 우습게 봤지만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 블랙잭에 매료돼 카지노에서 딴 돈을 다시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계좌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기존대로라면 15년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백을 선택했고 수법까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형량은 5년으로 줄었습니다. 1991년 그는 출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있던 동안 카지노의 슬롯 머신은 완전히 전자화되어 기계식 구조 대신 직접 회로와 칩으로 제어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안 인원 증원,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등 환경이 너무 강화되어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이미 1986년 체포될 당시 슬롯 머신의 미래가 전자화라는 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전자회로 공부를 시작했고 출소할 무렵에는 필요한 지식을 모두 습득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피할지도 이미 구상해둔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젊은 시절 손잡았던 지노벳의 패밀리와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지원을 받아 최신형 슬롯 머신을 입수한 뒤 치밀하게 연구해 새로운 해킹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슬롯 머신의 당첨 여부는 칩 하나가 판별한다는 점을 발견한 그는 칩 리더기로 스스로 작성한 코드를 주입했습니다. 더구나 코드가 한번 실행되면 스스로 삭제되도록 만들어 증거조차 남지 않게 했습니다. 훈련 끝에 그는 슬롯 머신을 열고 칩을 교체한 뒤 다시 닫는 작업을 3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3분간의 감시 사각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여기서 마피아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목표 카지노 구역을 창고에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장비, 카메라 각도까지 똑같이 복제해놓고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반복 훈련을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4일 드디어 계획을 실행하는 날, 훈련받은 조직원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카지노에 들어섰습니다. 데니스가 목표 기계 앞에 앉자 나머지 인원들은 우연을 가장해 절묘하게 그 주변에 섰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와 보안 요원의 시야는 가려졌고 슬롯머신은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데니스는 준비해온 도구로 칩을 교체한 뒤 흔적을 감추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어 다른 공범이 기계에 앉아 플레이했고 몇 라운드 만에 잭팟이 터졌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무려 37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돈의 70%는 데니스와 마피아 두목이 나눠 가졌고 나머지는 조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열광했고 같은 수법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카지노들을 연달아 털어냈습니다. 그들이 획득한 총액은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가 데니스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 은퇴를 꿈꾸며 마지막 목표를 정했습니다. 잭팟이 무려 1400만 달러까지 쌓여있던 슬롯머신이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해서 프랑스에서 여생을 즐기겠다 했지만 그 결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데니스와 마피아 두목은 공범들이 경찰에 밀고하거나 실수로 정체를 드러내는 걸 막기 위해 20년에 걸쳐 분할 지급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주었습니다. 일부 공범은 한 달에 고작 500달러만 받자 불만이 쌓였고 결국 경찰에 자수하며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도청 장치를 통해 그의 마지막 계획을 알아냈고 결국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1998년 데니스는 다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출소 이후에는 더 이상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9세였습니다. 그가 평생 슬롯머신에서 훔쳐낸 돈은 수천만 달러였으며 본인 손에 들어온 금액만도 16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슬롯머신의 왕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